1983년 10월 9일이 이제 앙산 테러가 있었던 날인데, 그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장인 되시는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순직을 하셨는데, 그때는 가만있어 외무부에 들어온 지 한 3년밖에 안 됐죠. 네, 제가 80년에 시작해서 3년차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결혼하신 다음이죠. 결혼하고 몇 달 지난 다음입니다. 몇 달이나? 네, 지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무슨 부서에 계셨습니까? 제가 동남아과의 사무관으로 있어서 그 당시 당시 동남아 순방 그 인문이에요. 실무자로서 아니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초보 사무관이니까 말단 실무자로서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요일 날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도 제가 참 그 충격 생생히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83년 10월 9일이고 그 해가 참 사건이 많은 해인데 9월 1일에 칼 007이 격추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격추돼가지고 269명이 그렇죠. 죽고 네. 그것도 이제 전부 외교부 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면 도발에 대해서 사실 좀 세월이 흐른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노리고 도발을 했고, 83년 도발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만 제거를 하면 자기네 뜻대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을 거다, 내지는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인 테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그 이후에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한반도의 전략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하고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한 정밀 타격 능력을 지금 향상시켜서 그동안 열세이던 재래식 군사력, 이 상황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더 이상 북핵에 대해서 뭐 자위용이다,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맞지 않는 얘기고, 북한은 제가 보기에 한반도에서 잃어버렸던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아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 뜻대로 아예 통일을 하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안보를 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은 결국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봐야죠. 네. 예.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도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특히 이 해리스 대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자위용이 아니고 적화 통일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번 하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는 이 정권이 존속하는 한, 그리고 아마 정권이 바뀌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이 정권처럼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테니까, 없앨 수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핵 공유. 네.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호할 한국형 삼축 체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죠. 그다음에 플러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북한 노동당을 제거하고 하는 이제 계획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부가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당연히 사실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한 2016년 무렵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레짐 체인지 해야 되겠다는 정책이나 전략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론화된 공개적 통일 방안입니다.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단계적 수순을 밟아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90년대부터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통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계획을, 이거는 제가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한국 정부라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 시각을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념을 기초로 해서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네. 예컨대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씨가 김정은 만나고 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 김정은이가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했는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북한이 하던 주장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전이 보장된다면 전자종을 딱 붙여놓고 네. 이거 옛날부터 80년대 말부터 해온 이야기를 딱 그대로 김정은이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평창올림픽 직후니까 야 그러니까 또 기성 언론 아니 친여 언론이 그걸 막 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속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저는 정의용 특사한 말에 속아가지고 바로 그 정석에서 5월 중에 김정은 만나기로 했다는 것부터 이제 이 비극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쳤습니다. 정확하게 썼죠. 이거는 비핵화 사기극이다. 네. 비핵화 사기극에 트럼프가 올라탔다. 네. 해가지고 글도 쓰고 또 광고도 내고 했어요. 비핵화 사기극. 결국에는 맞았지 않습니까? 비핵화 사기극이 맞았잖아요. 네. 가짜 비핵화라고 저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유훈 부분인데요. 북한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문서에서 아주 조목조목 얘기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2016년 7월 달에 북한 정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권 대변인이 발표한 아주 공식적이고 기다란 내용의 성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이제,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결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5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고 해야, 그렇죠. 그걸 먼저 하겠다고 해야, 예.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돼 있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돼 있죠. 먼저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는요, 북한의 그 신년사였을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자기네들이 핵을 완성했다고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나서 얘기인데,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해서 자랑스러운 핵국가가 됐는데 드디어 우리가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훈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유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똑바로 개념을 갖지 않으면 정말 상대방의 말을 거꾸로 듣게 됩니다. 아니 4.27 그 합의 있기 한 열흘 전인가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발표한 문장에 보면은 마치 핵무기가 미래의 이 세대를 행복하게 만들 보금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만능의 보금이라고. 예. 거기 보면 핵 보유국 선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 보유국 선언인데 그 전원회의 결의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핵 폐기 협상에 나서겠다는 식으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두 개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완전히. 그러고 4.27 선언에도 보면은 최근에 북한이 취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게 바로 핵 보유국 선언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선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한다 하면은 지금 4.27 선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인정한다. 인정한 바탕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썼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북한의 뜻은 그겁니다. 의도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무능이거나 알면서도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근데 아니 4.27 선언의 문장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초안을 잡고 이거 이대로 할 테니까 한번 교정이나 봐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몇 자 수정한 거고 저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문도 북한이 서서 준 게 아니냐. 그 절대 대한민국 사람이 쓸 수 없는 문장이, 예? 말하자면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특히 올리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국방위원장이라고 하고 한 거는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건 카피라이트 다른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도 보면은 이상한 문장이 맞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좀 이상한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력 증강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력이라는 말은 저희는 안 쓰는 말입니다. 아, 군사력이랍니까, 우리? 저희는 군사력, 방위력, 국방력 그러죠. 무력이란 말은 저희가 무슨 무력을 씁니까? 근데 북한은 여전히 인민무력부장이죠. 무력. 그것도 키워드. 뭐 그렇게 그런 말 그걸 똑같이 쓰나 말이죠.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가 국방부에서 게재한 자료를 보면 해설 자료까지 53페이지라는 방대한 내용인데 3번 만나서 타결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설명한 겁니다. 3번 만나서 타결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빨리 협상을 했는지 제가 좀 곡절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세계 역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집권 세력 안에 적의 괴수를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는 군사 대치 상황이고, 이런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견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럴 겁니다. 없습니다. 예. 그 비슷한 예가 베네수엘라에 있더라고요. 이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우리가 좀 다릅니다만, 차베스의 정신적 지도자는 카스트로거든요. 네. 그리고, 뭐, 차베스는 공산주의자고, 군 장교 시절부터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카스트로를 통해서 그쪽에 보안 요원이 한 몇만 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석유도 다 공짜로. 그렇죠. 그리고 네. 정보부라든지 군의 지휘부에 사실은 쿠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총 차고 다니면서 수사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이게, 두뇌를 쿠바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쿠바가 북한이고, 차베스와 문재인 정권이 비슷하고,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좌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몇몇 사람이 왜 노무현은 차베스처럼 하지 못하느냐. 차베스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그런 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인데, 저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에는 차베스 모델을 상당히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그런데 경제정책 같은 거 보면은 좀 그런 식 아닙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국가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범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막 마음대로 돈 쓰고 하는 게.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미국도 2차 대전 때는 획득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 경제를 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베네수엘라 모델은 안 되죠. 왜냐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망한 모델을 쫓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1980년대, 85년을 기점으로 하면은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산유국이니까요. 그리고, 네. 또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정치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정말 나라를 들어먹었죠, 사실은. 예.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더구나, 안보실장으로 모신 분이 김관진 실장 맞습니다. 아니십니까? 예. 김관진 실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재판받고 있지. 김장수 씨도, 받고 있죠. 예. 재판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예. 예. 받고 있죠. 그리고 같이 안보부서에서 근무했던, 이병호, 그리고, 네. 남재준, 이병기. 원세훈 씨는 전 네. 정권이지만, 이런 분들,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수사의 핵심 타겟이 어디였느냐 하면, 국정원, 국방부, 경찰, 그러니까 안보부서에서 방공의 말하자면 교도부 역할을 한 분들이 수사 대상이 많이 됐다 이겁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조차관께서는 그래서 좀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송구스러운 생각도 그 분위기가 좀 살벌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살벌했죠. 모든 안보 이슈를 가지고 안보 이슈를 국정농단 이슈로 만들고 적폐청산으로 나갔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 결과들이 이제 뭐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김관진 실장님이 처음에 한 대여섯 개의 재판이 걸릴 뻔했는데 이제 아마 2개 남았을 거고 아직도 이제 판사가 지난번에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속시키지 않을 테니까 밖에서 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참 그것도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김관진 실장님 재판받고 계시지만 제가 1년 반을 모시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김관진 실장님은 참 군인이시고 그렇죠. 군인 중에서도 거쳐야 될 주요 보직을 다 가지고 그렇죠. 있어서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예. 그게 사실 외교관이나 군인, 뭐 어떤 조직이든 그런 주요 보직을 거친 사람이 다수일 수는 없는데 우리 김관진 실장님은 몇 안 되는 안보의 이제 인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북한의 그 주례 목함지뢰 도발 사건인데 북한하고 협상에 나가서도 좀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북한 측 대표한테 내가 대한민국의 전군을 지휘해봤던 사람이다. 예. 우리가 너희들이 도발한 거에 대해서 포격 도발에서 우리가 또 포격 대응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 북한에서 사상자가 하나도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면 예. 원하는 대로 우리의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이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관진 실장님 참 그 인재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고초를 겪고 계셔서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안보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억울한 사람 만든 이 수사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적폐도 이제 프레임인데 예. 그 프레임에서 많이 밀렸죠. 예. 보수가.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저쪽도 미천이 드러났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은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세훈 씨 있을 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국정원 댓글이라는 게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수많은 댓글 공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거 아닙니까? 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종북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비판했다. 이걸 정치 비판으로 본 거거든요. 네. 아니, 그 정치인이 종북 발언 안 하면은 국정원 댓글 부대가 공격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전시하에 있는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일이냐, 아니면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이거를 정치 개입으로 몰아서 이 상황으로 악화시켰는데, 하여튼 이것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역시 정치인 되는 분이 말을 해야 알겠습니다. 이게 통하지. 그 사이버 보안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그 인터넷이 발달하고 예, 예. 세계 최선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약점도 생겼습니다. 상대방들이 사이버 공격을 하기가 쉬워진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예. 뭐 농협이라든지 한수원 홈페이지 다운시키고 해킹했던 거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역시 무슨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안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사이버 안전 기본법을 만들어 보려고 지난번 정부 때부터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당에서는 안보 쪽 공약의 하나로서 사이버 안전 기본법을 만들겠다, 추진하겠다는 걸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 체계가 이게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논하져 있어가지고 잘 컨트롤 타워가 잡히질 않습니다.